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기도 전인데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먼저 복권을 요청했는지를 두고 대통령실과 야권 사이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난 4월 영수회담 전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대통령실 측에서 먼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물어와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실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의견을 문의해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 훨씬 전에 사실 대통령실에서 질문이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 의견 전달받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물어서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습니다.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당주류인 이 전 대표 측이 포용하는 모습을 강조하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전 대표로부터 부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은 지난 2022년 말 사면을 결정하며 예정됐던 수순으로 영수회담 전으로도 이 전 대표 측이 김 전 지사 복권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화요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절 사면, 복권 명단이 확정될 때까지 김 전 지사 복권을 둘러싼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도 찬반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대통령실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신중히 접근하고 있어 양측 모두 정면 충돌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김경수 전 지사가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에 복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파괴시켰다며 국민들이 복권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정치인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역대 정부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복권을 자제했다며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 김 전 지사 복권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늘도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원내는 특별한 입장 없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당정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당내에서 얘기들이 나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심 지명자는 추윤 갈등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에 반대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엄중한 시기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지휘 질문은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심 지명자는 이원석 현 총장의 한 기수 선배로 서울 동부지검장과 대검 차장을 지냈습니다. 자유선진당 대표를 지낸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장남입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형사 1부장으로 일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를 발표했을 땐 기조실장으로 반대 입장을 내
결제 라인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심지명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2016년 특검에서 손을 맞췄던 특수통 신자용 대검 차장과 2파전을 벌였는데 윤 대통령은 기획통인 심지명자를 낙점했습니다. 심 내정자가 법무부 검찰과장일 때 김주현 민정수석이 직속상관인 검찰국장을 지내 향후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공모 시작 전 이 전 의원을 이사장으로 내정하는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공모가 나기 전부터 이사장직에 내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말 당시 청와대 비공식 회의를 통해 사전 내정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검찰은 지난 5월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당시 회의 참석자로 파악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 주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 내정이 결정됐다고 들었다는 진술과 함께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했는데 검찰은 대가 관계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원지털이식 보복 수사라고 비판하며 소환에 응하겠지만 진술할 의사는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오늘도 폭염 속에 잘 버티셨는지요. 경기도 용인과 안성은 최고 37도를 넘었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동남아처럼 야시장이 명소로 뜨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 뜨거운 열기에 텅 빈 전통시장. 어둠이 찾아오고 야시장이 시작되면 낮과 달리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길거리 음식과 시원한 맥주 한 잔에 무더위도 달립니다. 네, 즐겁고 집에서 뭐 에어컨 바람 쐬는 것보다 나와서 이렇게 자연 바람 쐬고 즐겁게 시간 보내서 좋습니다. 상인들도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금토일 운영되는 야시장의 매출이 평소보다 30에서 40%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가족 단위가 많이 오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판매가 되는 거죠. 그만큼. 대전역부터 옛 충남도청까지 1km 도로가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가사가 담긴 대중가요 대전 브루스에서 착안한 영시축제입니다. 늦은 자정까지 열리는 축제라 무더위 속 야행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백미는 120개 점포가 참여하는 먹거리 야시장입니다. 맨날 식당 안에서만 먹다가 이렇게 밖에서 같이 먹고 즐기고 하니까 훨씬 맛있고 기분도 좋고 더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기후변화로 여름이 더욱 뜨거워지면서 동남아처럼 야행 명소로 인기인 야시장. 지난해 전국 56곳에서 운영됐지만 올해는 100곳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열기가 조금 식은 야간에 갯벌에서 조개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야간 해루질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방이 어둡다 보니 순식간에 들어오는 밀물을 피하지 못해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고승현 기자가 야간 해루질 위험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을 드론이 불빛을 내며 비행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갯벌 위 사람들을 포착합니다. 야간 해루질에 나선 사람들의 안전을 모니터하는 겁니다. 생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손전등을 비춰가며 어패류 잡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활동 그만하시고 욕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밀물 시간이 되자 거듭된 안내가 나옵니다. 잠깐 들어가서 뭐 재미로 잡는 건데 막 깊은 데까지 안 들어가고. 일부는 허벅지까지 차오른 밀물에도 해루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물때가 언젠지도 모릅니다. 이제 물을 들고 있으니까. 불러와요? 간조 시간 이런 거 만조 시간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 몰라요. 아니 이거 문 밖으로 물 들고 나가는 거지 진짜.
하지만 밀물의 속도는 시속 7에서 15km로 가뜩이나 걷기 힘든 갯벌에 물마저 차오르면 사람 걸음으로는 따돌릴 수 없습니다. 사방이 컴컴해 어느 쪽이 육지고 바다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22일에는 이곳에서 해루질을 하던 2명이 밀물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갯벌에서 난 사고는 193건으로 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33건의 사고가 나 5명이 숨졌습니다. 몰입이 됐을 경우에는 주변에 그 지대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주변에 물에 뜰만한 물건을 끌어안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야간 해루질 때는 구명조끼와 휴대전화, 손전 등을 꼭 챙겨야 합니다. 또 혼자보다는 여럿이 하는 게 안전합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빙글빙글 돌며 항해하는 걸 이상하게 여긴 해경이 출동했습니다. 어선에 들어가 보니 혼자 조업을 하던 70대 어민이 쓰러져 있었고 결국 숨졌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파도를 내치며 속력을 내는 어선. 그 옆으로 경비함정이 빠르게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한 명이 어선으로 뛰어 건너갑니다. 경찰관 2명, 1명 승선하여. 승선한 해경은 다급히 조타실로 들어가 시동을 끕니다. 현재 엔진 정지 중. 현재 시동 정지 완료. 해경은 여수 인근 해상에서 한 물체가 원을 그리며 계속해 남하한다는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민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홀로 삼치조업을 하던 70대인 어민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 대원들이 망원경을 들고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어제 저녁 소무이도 해안가에서 바다로 떠내려가다 실종된 중학생을 찾는 겁니다. 해경은 오늘 오후 3시쯤 해당 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정확하게 나와야지 실종자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오전엔 전남 신안의 한 항구에서 50대 선원이 선박 동력 추진기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숨졌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무주택자에게 빌려주는 주택자금의 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불붙은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로 억제책을 내놓은 건데 자세한 내용은 고희동 기자가 설명합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가 50억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0억 원 이상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가 142채에 달할 정도로 뚜렷한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건데 수도권 집값 상승과 함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2배 가까운 15조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런 정책 대출이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판단에 정부는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 금리를 각각 최대 0.4%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자들은 대출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다만 신혼과 출산가구 주거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 1%대 금리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1년 사이 37만 명 넘게 가입자 수가 줄어들며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는 청약저축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최대 3.1%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의 부정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은행의 대형 금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직원들의 수백억 원대 횡령사고에 이어 전임 회장 관련 부정대출까지 내부 통제의 구멍이 심각해 보입니다. 김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A법인을 운영하는 B씨는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우리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증빙을 위해 2개의 전자계산서를 제출했는데 금융감독원이 확인해보니
두 개 계산서의 승인 번호가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 건은 A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발급한 것이었고 다른 한 건도 정상 발급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은행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건데 대출받은 B씨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 전 회장 재임 중 친인척들이 받아간 대출은 총 616억 원, 금감원은 절반 이상인 350억 원이 부정대출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부정대출 대부분에서 연체와 부실이 발생해 우리은행의 손실액은 최대 158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부정대출권이 계속 발생하는 걸로 보면 내부적으로 통제가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은행은 수백억 원대 횡령이 연이어 발생한 데 이어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정대출까지 나오면서 내부 통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대출받은 차주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태승 전 회장은 관련 입장을 묻는 TV조선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을 했죠. 내일부터 4주 동안 특화 교육을 받은 뒤 다음 달부터 각 가정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저출생 문제 해법이 될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사회정책부 신경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일단은 시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초저출생 현상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보자는 건데요. 돌봄 서비스 수요는 늘어나는 한편 내국인 가사관리사는 10만 5천여 명으로 10년 동안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마저도 92%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온 필리핀 이모님들이 가늠자가 될 텐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된 겁니까? 네, 이번에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만 24세에서 38세 이하로 청소와 요리 등 780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국어 시험과 영어 면접을 통과한 100명이 선발됐습니다. 입국 현장 보시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대학교에서 마케팅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쪽 만들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도 100가정 모집에 750가정이 넘게 몰려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들의 업무는 아이 돌봄에 국한이 되는 겁니까? 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업무 내용을 보시면요. 이유식 조리는 가능하지만 어른 음식 조리는 불가능합니다. 어른 식기 설거지는 또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시민 목소리 듣고 오시죠. 그게 뭐예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빨래를 나누고 설거지를 나누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가정일이라는 게 무자르듯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긴 하겠네요. 그런데 저는 비용을 듣고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우리나라 사람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4대 보험료를 포함해 시급은 13,70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월 238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3인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인건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반면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을 받고 있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경영계와 노동계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또 도입 초기부터 인권 침해 우려도 꾸준히 제기가 됐었는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네, 이번 시범 사업에선 가사관리사들이 각 가정에 입주하는 대신 공동 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정부는 숙소에 도우미를 상주시키고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고요. 지원센터와 상담 창구를 운영해 업무 고충 신고와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폭행이나 성희롱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자를 영구 배제하고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고칠 점은 고치고 또 대책도 마련을 해야겠네요. 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명 연예 기획사들이 인기 아이돌의 굿즈를 판매하면서 사실상 갑질을 해왔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찍은 영상이 있어야 환불을 해준다거나 교환 기간을 임의로 축소했습니다. 하이브 등 4대 기획사는 환불을 방해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돌 팬 소림양. 아이돌 굿즈를 사서 교환이나 환불을 하려면 포장을 뜯는 영상을 찍어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이 누락되거나 불량 상품이 나와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포장을 안 뜯은 상태에서부터 불량이 나오는 부분까지 무편집 동영상을 다 찍어서 그거를 가져가야지 이제 환불이 돼요. 실제 SM과 JYP는 판매 안내 문구에 교환과 환불을 위해 개봉 영상을 찍어 놓으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정한 환불 거절 사유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여기에다 하이브와 YG 등 4대 기획사는 포장을 뜯으면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고 하거나 교환과 환불 가능 기간도 축소했고 주문 제작 상품의 교환과 환불도 어렵게 해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돌 굿즈의 구매자는 대부분 미성년자로 이들의 팬심을 악용한 사례로 손꼽힙니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 행위를 적발,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문제가 된 사항을 자진 수정했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요즘 아동 청소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세대인데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디지털에 밀려나 잊혀가던 주판이 이들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아날로그로 회귀하는 이유를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주판으로 문제를 풉니다. 덧셈 뺄셈에서 곱셈 나눗셈까지 난이도 높은 문제도 척척 풀어냅니다. 수학이 더 쉬워진 것 같아요. 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암기력은 물론 주의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날로그 방식의 주산 학원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저희 학원도 정원이 이미 다 차고 대기자 명단까지 있는 상태거든요. 주판은 오른쪽부터 1, 10, 100짜리를 계산하는 전통 계산기입니다. 2000년대 초 컴퓨터 보급으로 보기 힘들어졌던 주산 배우기 열풍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스마트 기기와 달리 주산은 능동적인 사고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뇌가 발달되고 머릿속에 주판을 시각화시켜서 연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 간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초재고 시간 지주는 그 관계에서 서로 재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스릴도 좀 있고.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아날로그 주산 교육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밀키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유명 음식점들도 대표 메뉴를 밀키트로 만들어 내놓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맛집 음식을 집에서 맛볼 수가 있어서 인기가 좋은데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과 밀키트, 과연 재료나 맛은 똑같을까요?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똑소리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계란과 들깨를 넣어주는 47년 된 전주의 대표 칼국수입니다. 생면으로 끓이면서 만들어내는 작품성이 있어가지고. 줄 서서 먹는다는 맛집이지만 휴대전화로 주문한 밀키트를 조리하면 10분이면 됩니다. 식재료나 이런 것도 굳이 요리를 해야 되면 여러 가지 구매를 해야 되는데 밀키트는 딱 한 번만 사면 이제. 맛은 어떨까? 본점 칼국수와 밀키트로 만든 칼국수를 소비자에게 맛보게 해봤습니다. 면발이 좀 쫄깃하고 좀 갓 생산한 듯한 느낌이 들고 이번 거는 마트에서 파는 밀키트 같은 느낌의 어떤 그 상품. 다른 밀키트는 어떨까?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 상위권을 차지하는 유명 맛집 두 곳에 냉메밀국수를 포장해와 밀키트와 비교해봤습니다. A 제품은 음식점에서 파는 것보다 밀키트가 저렴했지만
비제품은 밀키트가 오히려 더 비쌌습니다. 중량을 재보니 밀키트 1인분이 음식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맛과 외관도 차이가 났습니다. 국물 맛이 확실히 다르네. 이유가 뭘까? 유명 음식점 밀키트는 대부분 음식점의 조리법을 가져다 밀키트 전문 제조업체 공장에서 만듭니다. 제조 공정상 그 노하우를 살려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소량 생산한 것과 맛의 차이가 가장 적게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이다 보니 한 그릇씩 만드는 음식점의 손맛을 재현하는 데 한계는 존재합니다. 배송 과정에서 야채 등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해 화학 처리 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성비를 맞추려다 보니 재료 함량도 달라집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급성장세를 보이던 밀키트 시장은 최근 성장세가 주춤해졌습니다. 거리두기나 이런 게 풀리면서 소비자 트렌드가 좀 많이 변경된 것 같아요. 밀키트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작아지면서 HMR 쪽으로 흡수되지 않을까. 편리함과 가성비를 앞세운 밀키트.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잡기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TV조선 똑소리였습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저격한 정봉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인데 최고위원 후보의 선거에 출마한 정봉주 후보가 한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 지난 광주 경선대회 직후에 사석에서 일부 인사들과 나눈 대화가 공개돼서 논란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조그만 비판도 참지 못한다. 제왕적 권한의 표본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 전 대표도 그런 식이면 대통령 못 된다.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겁니다. 취재해보니까요. 자신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이재명 전 대표 눈치 안 보고 세게 들이받을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나를 밟고 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을 살펴봤더니요. 이제 정 후보 아웃이다. 한 표도 주지 말자. 사퇴를 바란다. 이런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정 후보 해당 발언을 언급한 인사에게 난감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문자 폭탄을 쏟아내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이재명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했던 본인의 과거 인터뷰를 문자 답장으로 일일이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 후보는 내일 기자회견도 예고했는데 본의와는 달랐다. 이런 취지로 해명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니까 입장은 또 다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정 후보도 이런 발언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그동안 쌓인 감정들을 사석에서나마 드러낸 걸로 보이는데요. 자신도 외부로 알려져서 논란이 될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듯합니다. 정 후보는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소위 목함질의 막말 논란으로 지도부로 인해 공천이 취소된 바가 있죠. 또 앞서 이재명 전 대표 지지자들에 대한 불만도 에둘러서 드러낸 바가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이란 사건을 여전히 사실인 양 퍼뜨리고 민주당을 해치는 사람으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너무 많이 아픕니다. 정 후보는 물론이고요. 정 후보 측에서도 전당대회 시작부터 정 후보를 악마화하는 강성 지지층 그룹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의 의중이 이런 움직임에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의심을 하는 듯합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측은 지지자 개별 움직임까지 이 전 대표가 관여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정 후보를 견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데 대한 불편함은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기 지도부를 사실상 대선 체제로 꾸리려는 이재명 전 대표 측은 막말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던 정 후보를 앞세워서 중도 확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일주일에 최대 4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이 전 대표를 대신하기에는 러닝메이트로 사실상 확정화한 김민석 후보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정 후보가 대표적인 강경파인데 대여 공세 측면에서는 좀 필요한 존재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꺼냈고요.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왔습니다.
무슨 이재명 불가로냐? 그럼 정권 넘겨주자는 얘기냐? 삶은 소대가리가 아니라 삶은 멸치대가리 같은. 예,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선 이재명 전 대표 측의 의도적인 선거 개입 움직임이 전당대회 이후 당내 갈등 요소로까지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저격한 정봉주의 느낌표는 일극체제 탈피가 중도 확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박찬대 원내대표 단독 출마에 이어서 90%에 육박하는 이 전 대표의 경선 득표율까지 비민주적으로 비칠 수 있는 민주당의 당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전 대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중도 확장에서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양한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당의 체질 또한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야, 정신 못 차리게 하겠다입니다. 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을 정신 못 차리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제1야당 민주당 얘기인데요. 한 대표 측은 TV조선에 한 대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청년 고독사와 전기차 화재 관련 대책, 그러니까 민생 대책을 잇따라 내놓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이슈 파이팅에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대표가 지난주부터 각종 민생 이슈 정책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는 지난주 폭염 대책부터 우선 협의하자면서 야당의 전기료 감면 문제 논의를 선제안했죠. 이어서 반도체 특별법, 금투세 폐지,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는데,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지난 주말에는 전기차 화재 관련 자료를 취합해달라고 했고, 또 청년 고독사 관련 자료도 요구해 보냈다고 했는데요. 스프링클러 소화 방식 등도 찾아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등 그 지시도 매우 구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대표가 이렇게 민생 대책 이런 거에 아주 집중하는 이유, 그 배경이 뭡니까? 예, 큰 틀에서는 최근 한 대표가 강조하는 중도, 청년, 또 수도권 표심을 잡는 차별화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신의 단점인 원외 대표 이미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당대표 선출 이후에도 여전히 한동훈 대표 주변을 떠나지 않는 당정 갈등 이슈와 거리를 두려는 의도다, 이런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정책위의장 교체 문제로 당 주류와 이미 한 차례 신경전을 벌인 바 있죠.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 사면 문제를 놓고도 다시 대통령실과 이견을 보이면서 또 한 번 갈등의 복판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대표 측이 민생 정책의 주제까지 거론하면서 민생 드라이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치적 쟁점 또는 갈등보다는 국민에 더 가까이 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려는 뜻이 담겨 있는 걸로 봐야 할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야, 정신 못 차리게 하겠다의 느낌표는 여의도 사투리는 피해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정쟁보다 민생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분명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 스스로 총선 당시 국회 세종 이전과 같은 대형 이슈를 꺼낸 이후에 논의를 더 이어가지 못한 사례가 있죠. 한 대표 본인의 말처럼 민생 정책 드라이브가 여의도 사투리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학교를 폭격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쇄도했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하니의 피살 이후 가뜩이나 불안한 중동 정세가 더 요동칠 전망입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피란처였던 학교가 거대한 무덤으로 변했습니다. 유족들은 오열하며 쓰러집니다. 현지 시간 10일 새벽,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내 학교 건물을 폭격했습니다. لقيت ناس كثير أطفال إسلام شيوخ كلهم مقطعين أشلاء وأصحابي مقطعين كثير أشلاء.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사망자만 약 100명에 달했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هم أنا على الأرض وأنا ماشي في الجامع أشلاء ورؤوس مقطعة وذين وش يعني مش هين المار دخنا والأمر كان صعب. 국제사회는 일제히 이스라엘을 비판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집단 학살이라며 규탄했고 미국과 영국 등은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Far too many civilians who've been killed. We need to get the hostages out. We need a hostage deal and we need a ceasefire.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이집트와 카타르도 고의적인 살해라며 국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숨진 무장대원 19명의 신원을 공개하고 하마스 등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According to our intelligence, no women and children were present. 하지만 이번 폭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데다 이스라엘의 보복을 천명한 이란 내 강경파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중동도 불안한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전도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 공격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허를 찔린 러시아는 키이우에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류지현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숨진 어린아이를 찾아냅니다. 현지 시간 10일 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러시아군이 공습을 가했습니다. 최소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허를 찔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겨냥해 반격에 나선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І сьогодні кілька разів вже доповідав головком Сирський щодо фронту та наших дій і витисканню війни на територію агресора. 러시아군은 뒤늦게 집결하며 맞섰지만 교전 엿새째 우크라이나 군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원자력 발전소 등이 모여있는 쿠르스크주 10에서 20km 안쪽에서 치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러시아 당국은 남서부 접견지 3곳에 대테러 작전 체계를 발령하고 주민 7만 6천 명의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Это значит, будут с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у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отдель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ередвижение, будут проверки документов там, где есть угроза совершения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актов. 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하르키우 탈환 이후 최대 성과를 이뤘다며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쥐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분수대를 찾은 어린이들이 시원한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오늘 체감온도가 경기도 용인이 37.6도, 홍천은 36.7도, 서울은 34.5도 보이며 후텁지근한 하루였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는 밤에도 식지 못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21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역대 3번째로 많은 연속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와 전북, 강원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28도, 대전 26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5도, 대구 34도 예상됩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광복절 이후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 올림픽 대표 선수들의 선전은 무더위 속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많이 딴 것도 물론 자랑스럽지만 단지 올림픽 성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MZ세대로 불리는 10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은 정말 나이스하더군요. 패배에 좌절하지 않은 모습이 대견했고 승패를 떠나 상대 선수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매너는 기본이었습니다. 이들의 태도뿐 아니라 다음 올림픽이 청신호란 점을 확인한 것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금메달 리스트들의 평균 연령이 23.9세로 앞선 4번의 올림픽과 비교해 가장 젊었습니다. 이들이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때면 더 노련한 기량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에겐 기쁨을 선사했고 전 세계는 한국 스포츠를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지구촌에서 노파만 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정치권 행태가 자꾸 비교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정치권이 방해만 안 해도
초인류 국가가 될 거란 자조가 빈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